우리가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특강 수업으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격주로 문학, 독서 이렇게 나간다 했었고, 오늘 8월 6일에 문학을 나가고 다음 주 8월 13일이죠. 13일에는 독서를 안 나가고요. 8월 13일에는 모의고사 볼 예정입니다. 모의고사 한번 볼까 하거든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걸로, 고등학교 1학년 그냥 평범한 수준의 난이도 할 거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 할 때는 1등급 컷이 거의 96, 97, 그러니까 완전 90점대 중반 정도였었는데, 이 8월 13일 날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한 90점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3월 달에 봤던 거는 조금 어렵겠죠? 조금 어려운데, 그렇다고 엄청 어렵진 않은 한 1등급 라인이 한 92, 93 정도 형성되는 모의고사를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에 문학 나가고 8월 27일에 독서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학사 일정을 미리 확인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때가 시험 기간이에요. 16일부터 20일 2주 10월 셋째 주쯤에 시험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9월 또 까먹었어. 9월 며칠이야? 9월 6일일 텐데. 여러분들 이때 9월 6일에 모의고사예요. 9월 모평.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9월 3일에는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쫙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실전처럼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그래서 9월 3일에는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9월 10일부터 우리 2학기 내신 대비 시작합니다. 9월 10일부터 다시 한번 9월 3일에는 모의고사 파이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월 6일에는 9월 모평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부터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나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8월 16일날 계약하시잖아요. 8월 16일날 계약하시고, 아마 여러분 학교가 보통 여름방학 계약하고 나서 어느 정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시험 범위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대충 이번 중간고사 때는 어디 파트 나갈 거다 라고 대충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그냥 바로 연락 주세요. 바로 연락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9월 10일부터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나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16일부터 20일에 있는 2학기 내신 대비 중간고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2때 22일에 쉬지 않냐라는 소리를 하시면 똥구멍 찢어버릴 겁니다. 22일부터는 바로 또 정상 수업 할 거예요. 20일부터 29일에 다시 정상 수업 하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이때예요. 또 12월 둘째 주 이쯤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10월 22 혹은 10월 29일부터 바로 또 2학기 기말고사 바로 또 이제 내신 대비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문학 수업 나가고 다음 주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남은 8월 동안에는 문학과 독서를 나가고 9월 3일에는 모의고사 파이널 나가고 9월 10일부터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2학기 내신 대비는 문학 위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문학이랑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여러분들 그 10단원에 뭐 손놀이틀 이런 거 있어요. 그 우리말 순화어를 얼마큼 많이 써야 되냐, 그 10단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문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문장 종결 표현,
그 높임 표현이나 그런 파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파트는 그렇게 또 크게 어렵게 나올 만한 파트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문학에서 여러분들도 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2학기 중간고사를 좀 미리 빨리 시작합니다. 9월 10일부터 한 약 6주간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학이랑 그다음 혹시나 여러분들 문법까지 포함이 되면 문법까지도 같이 하는 식으로 아름답죠? 혹시 질문? 이거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딱히 뭐 없으시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본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진술이란 거는 이제 역설인데 이 역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걔 누구야? 타르스키였죠. 타르스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쟁이 역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진술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반면에 크리피랑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논리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크리피는 참도 아니고 거짓이 아닌 진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리스트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값을 가지는 진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 이게 바로 여기 거짓말쟁이 진술의 본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5번 문제가 1번부터 4번은 그래도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데 이 5번 문제가 조금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생의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이 거짓말만 한다라고 진술할 경우 이 진술은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역설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자면 저번 주에 본문에서 말한 역설은 뭐냐면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이라고 가정을 지으면 참이라고 결론이 나오는 게 역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설이란 게 참과 거짓의 둘 값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서 역설이란 거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라고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라고 결론이 나오는 것을 바로 역설이라 했는데, 그래서 역설이란 건 참과 거짓 둘 다 갖고 있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갑돌이가 말한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가 바로 역설이랍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란 건 뭐냐면 얘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얘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에서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다와 달리 갑돌이의 진술은 역설로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역설로 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나오거나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모든 고등학생이 거짓말만 한다가 역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나와야 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진술이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이 T1이라는 문장, 그러니까 갑돌이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을 했대요. 첫 번째.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라고 결론이 지어졌답니다. 그럼 얘는 역설이야, 역설이 아니야? 역설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1번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2번이어야 되거든. 근데 2번은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말이냐면 갑돌이의 진술은 무조건 거짓이어야 돼. 그럼 갑돌이의 진술이 거짓이란 거는 갑돌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지. 갑돌이의 진술, 갑돌이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는 갑돌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A는 A, B가 아니다 라는 게 얘가 뭐냐면 얘가 참이라고 하면 T1은 역설이 되는데 근데 얘가 무조건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설을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집중하지 말고 이것만 집중해. 갑돌이는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갑돌이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잡았지? 갑돌이는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이 참말할 때 이 어떤 고등학생에게 갑돌이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갑돌이가 이 어떤 고등학생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고등학생이 갑돌이기 되기 때문에 갑돌이는 참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못 하잖아. 근데 우린 뭐야? 갑돌이는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 이 어떤 고등학생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갑돌이는 거짓말을 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가 말한 이 진술은 거짓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설이 아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예. 자, 먼저 우리 고전문학부터 봅시다. 왜냐면 이번 숙제에서 현대문학이 조금 내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41페이지부터 봅시다. 41페이지. 자, 41페이지 26번부터 29번이었는데 지문이 화산 중공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가짜 따지는 거였죠. 진짜 가짜 따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선욱이라는 남편이 부인 이 씨를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이 선욱이 이제 밤에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제 아내 방에 갔는데 아내 방에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있는 거야.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그 남자랑 부인이 깔깔깔 웃어대는 거 보고 그래서 선욱이 거기서 빡쳐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하다가 이렇게 죽여버리면 우리 가문의 치욕이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도망을 치자 하고 남편이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그 남편 집안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노린 남편의 팔촌이었던 얘가 이제 그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얘를 데려온 거야. 재산을 훔쳐 먹으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속았지만 부인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만 저 자식은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옆에 있네 남편 저래가지고 저 여자가 저러면 되나 하면서 막 하니까 이게 조정까지 임금까지 귀에 들어가서 임금이 진어사라는 얘한테 시켜가지고 가서 너가 해결해라 하는데 진어사가 어찌 하다가 진짜 남편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진어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진어사는 남편이 가짜인 것도 알고 있고 이 아내가 정말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진어사가 그 아내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아내한테 엄청나게 뭘 합니다. 너 그냥 남편에 살아. 왜 네가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따져. 너 이거 미친년이구만 하면서 막 따집니다. 따지다가 결국에는 그 진어사가 데려온 그 어떤 직원들 중에 자기 남편이 있는 거 보고 그 남편과 만나면서 해피엔딩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화산 중공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26번에 내용일치 문제, 이거는 실시간으로 읽으면 더 좋고요. 27번은 각각의 장소에 대한 설명이었고, 28번에 보기가 있었습니다. 보기 꼼꼼하게 읽고 가시라 했었죠. 보기 보시면 화산 중공기와 같은 진가 판별형 소설은 특정 계기를 통해 주인공의 모습을 닮은 가짜 인물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을 겪다가 원상태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유형의 소설에는 대부분 집을 떠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 이때 조력자가 바로 진어사였습니다. 진어사의 도움으로 본래의 자기 자리를 되찾는 서사구조가 등장하고요. 주위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진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가짜 인물의 등장 과정과 주인공의 심리 변화, 그다음 주위 사람들이 주인공의 진위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품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에 29번은 A에 드러난 이 씨의 태도였었는데 이거는 A만 보고 넘고 갈게요. 그래서 41페이지 A만 한번 보시면 이 씨가 보아야했다. 부부가 비록 이성 지친이오나 또한 오륜의 한 가지이어라. 이러므로 공자가 가라사대 군사 지도가 조단 후 부부라 하였사오니 부부 지도가 또한 중대할지어라.
부의 정은 부자의 정을 따르지 못하겠거니와 그 외양의 현저한 면목이야 길 가는 사람일지라도 알아볼 것인데 삼종 지도를 지키는 여자가 어찌 그 장부를 모르겠는가. 근데 이때 장부는 남편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남편의 왜 겉모습은 길 가는 사람마저 알아볼 것이다. 근데 남편과 함께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자, 아내가 어찌 남편 얼굴도 몰아다 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놈이 분명 부군이 아니오나 시부모와 친척이 모두 가부라 하니 이망이는 고독간신이나 아무리 바른대로 하오나 깨닫지 못할 뿐이 아니라 도리어 이망인의 신병이라고 시가에 내쳤나이다. 미망인의 깊은 마음은 하늘이 세상을 두고 보시니 다른 간사한 실상은 발명치 못하겠사오며 이제 죽기를 두렵거든 마음을 고치라 하시니 알지 못하겠나이다. 대인이 조정의 명망이 어떠하시며 이때 대인은 바로 진어사입니다. 그다음 조정은 임금이죠. 임금의 명망이 어떠하시며 금일 소임이, 그러니까 금일 소임이라는 건 너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진어사가 할 일이었죠. 진어사가 할 일이라는 건 뭐였어? 남편과 가짜 남편과 진짜 남편을 구분하는 거, 분별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었는데 금일 소임이 조니가 어떠한 지어서 살기를 탐하여 외로움을 잊는 사람이 되라고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나이다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29번에 힌트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9번에 뭐라 했냐면 지금 얘가 뭐라 하냐면 진화사 너가 할 일이 뭐야? 너 할 일이 조정의 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진짠지 가짠지 판별하는 거잖아. 근데 왜 판별은 안 하고 나보고 와서 미망인이 되려 하냐? 왜 너는, 그러니까 얘가 진화사한테서 뭐라 했냐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주는 게 아니라 야 가짜 얘 네 남편 맞잖아. 그러니까 너 얘랑 살아 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 안 해주고 그냥 나한테 지조와 절개를 잊은 채 살라고 하냐. 왜 나한테 가짜랑 계속 살아라고 막 뭐라고 하냐. 왜 어리석은 백성 나를 가르치려 하냐 라고 지금 진화사한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번에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거예요. 상대방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여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1번부터 보시면 다른 사람의 말을 예를 든 건데 공자의 말을 예시를 든 거 있었는데 대신에 어리석음 조롱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27번에 몇 번? 27번에 4번. 그래서 마저 읽으시면 그냥 이겁니다. 다만 부군을 만나지 못하고 죽사오면 미망인을 원하면 구유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날 무엇보다 일부에 나중에 부군이 비록 돌아오도 진인을 분별할 자가 없사오니 가부의 신세가 마침내 거리를 변치 못할지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지금 뭐 억울한 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면 그 남편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할 사람은 없을 거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바로 A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27번도 한번 보시면 기억에 이제 그대의 처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욱이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그때 떠나게 되는지. 내 모년고월 모일 야의 밤에 중이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처소에 이르러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기용하는 그림자나 창밖에 비쳐서 매우 분노하여 그대와 그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만일 그러하면 누명이 나타나 나의 집안의 명성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화하는 모양을 아니 보리라 하고 강변에 나아가 불언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하지 못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원함에 들어갔는데 상원함이라는 절에 들어가 숭은 대사의 사저가 되었으나 대인이라는 아까 말씀 진어사입니다. 진어사를 만나 종적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다. 그때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 바람 피는 거 보고 빡쳐서 떠났긴 했어. 근데 진짜 그 사람 누구야? 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씨가 울면서 얘기하는 건데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냐, 이같이 의심할 때는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한을 풀지 못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송정, 지금 이 판결하는 장소에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누굴 보내면 12옥란을 보냅니다. 이때 10이라는 건 여자 종이에요.
10이란 건 여자 종인데 옥란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남자가 그러니까 이고 그때에 의관한 남자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옥란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옥란이 대답합니다. 소비가 그때 아이일 적이라 낭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심에 앞뒤 수품과 길이가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때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갓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쓰고 웃으며 낭자께 여쭈되 소비가 공자가 어떤 아이가 하니 낭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삐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었는데 이 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장난식 입어봤는데 그때 하필이면 딱 너가 본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했더니 이제 손옥이 듣기를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빙설 같은 의시를 의역하던 일과 이 시에 중간 축출하던 일을 일일이 생각하니 후에 막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27번에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송정에서의 손옥은 그대의 처소에 날렸던 자신의 판단에 후회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말고는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윤선도의 5호가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윤선도의 5호가는 네, 이건 정말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5호가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고전 문학 학교 시험에 나올 때 외부 작품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여러분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그 선지에도 고전 문학 하나씩 써주잖아요. 그걸로 5호가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5호가라는 작품 잘 알고 계세요. 윤선도의 5호가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5호가 5명의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5명의 친구들이 어디에서 5명의 친구들이냐면 바로 자연에서예요. 자연에서에 볼 수 있는 5명의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다 누구냐면 첫 번째 물, 바위,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마지막 달. 그래서 5호가는 총 6수로 되어 있는데 1수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나한테 5명의 친구들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2수부터 6수까지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 왜 친구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1수부터 빠르게 한번 보시면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바로 수석과 송죽이라 이렇게 지금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가 있다 내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동산에 달이 오르니까 그 더욱 반갑고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 이렇게 대나무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또 달이 뜨니까 달 내 친구야 반가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고야라는 게 뭐냐면 중세국어에서 구나라는 감탄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감탄형 어미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영탄적 어조를 썼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야 말고 또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은 감탄형 어미가 뭐냐면 쉐라. 쉐라 할 때 여의자입니다. 여의자. 그러니까 고전 문학에서 고야 혹은 쉐라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지금 현대어로 구나라는 감탄형 어미야. 왜냐면 요즘 고3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 고전 문학에서 감탄형 어미 찾아라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틈틈이 고전 문학에서 쓰이는 감탄형 어미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감탄형 어미를 썼냐 해가지고 고전 문학 해놓고 이 작품의 특징으로 영탄적인 표현 혹은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라고 하는데 영탄적 어조를 아는 거는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이 세 가지였는데 보통 대부분 느낌표는 없어.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감탄사가 등장을 하는데 감탄사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들 감탄형 어미를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감탄형 어미가 고야 아니면 쉐라 같은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이것도 꼭 기억해 드렸잖아. 너네 리을세라 이건 뭐였어? 이건 할까도였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감탄형 어미는 여의자 쉐라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까 두렵다는 어의자 세라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뭐 할까 두렵다는 그냥 세라가 아니라 앞에 리을 받침이 있어야 돼. 리을 받침에 세라, 어의자 세라가 있으면 뭐뭐 할까 두렵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뭐 쉐라, 여의자 쉐가 있으면 영탄적 어조, 감탄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달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 상승 이미지 생각할 수 있겠죠. 상승 이미지 오르니까 더욱 반갑구나. 그래서 영탄적 어조 쓰고 있고요.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라 무엇하리 이런 식으로 서리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수로 가시면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름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그 다음에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적이 한우매라 하는데 이 구름이랑 바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구름빛이 좋다 해서 이 좋다 뜻이 뭐야? 좋다 이때 좋다 밝다. 이때 좋다는 맑다, 깨끗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구에서 교타가 현대어로 좋아하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 좋다는 맑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좋아하다는 교타야, 교타. 그러니까 구름이 맑고 깨끗하기를 자주 하지만 검는 거, 그러니까 먹구름이 끈 것도 자주 한다.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우매라. 이때 하다는 뭐냐면 이때는 많다야.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위에 하다는 뭐냐면 아래 하자 썼어, 점 썼어. 이때 하다는 이게 하다고. 두의 뜻이야, 두.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고전문화가 어려워 이러면 안 돼. 이거 영단어 필수 영단어처럼 얘도 필수 고전문화 어리야. 아래 하자 쓴 하다는 동작을 하다의 뜻이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아자를 쓴 하다는 고전문학에서 많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름이 맑고 깨끗하지만 검은 것도 자주 하고요. 바람소리 맑다 하지만 그칠 적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도 그칠 얻기는 바로 물뿐인가로 해서 물의 속성을 얘기해 주죠. 물의 속성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구름이나 바람은 지속성이 없지만 물은 지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많이 아파?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맥도날드까지 갈 수 있겠어? 맥도날드 화장실은 공짜잖아. 얘 들어가서 그거만. 그럼 올 때 한 햄버거라도 하나 사올까요? 근데 뭐 화장실 뭐 쓴다고 뭐라 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삼수로 가시면 이제 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고진, 그러니까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찌해야 푸르는듯 누른 아니, 그러니까 누른다는 게 이제 확 노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꽃과 풀은 가변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변한다 그런 건데 대신 변하지 않는 것, 이건 바위의 속성인데 바위가 내 친구인 이유는 바위는 바로 영원성, 그러니까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위를 내 친구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수, 더우면 꽃이 피고 치우면, 그러니까 추워지면 잎이 지거늘 솔은 바로 소나무죠. 소나무라는 청자가 있고요. 소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쓰고 있고, 마치 소나무가 사람처럼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의나 쓰고 있죠.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을 모르느냐.
구천에 불이 고든 줄은 근로하야 아로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설이 시련과 고통을 몰라. 야 구천 하늘과 땅 이 세상에서 뿌리가 꼭 이렇게 다 지조와 절개가 있는 거는 너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내 친구인 이유는 바로 지조와 절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고전어인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뭐뭐 는다, 그러니까 뭐뭐 이은다인데 뭐뭐 이은다는 뭐뭐 느냐라는 의문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르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 오수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걷기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꼿꼿하고 속은 어찌 비었느냐. 그 다음에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했는데 이때 마지막 그는 바로 죽 대나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수부터 5수까지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애들 칭찬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6수에서 달을 얘기하는 건데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이게 달의 속성이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해서 이때 너가 바로 달. 여기서도 의나 썼고요. 또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달이 내 친구인 이유는 달은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보고도 말 아니하는 게 내 벗인가 하노라. 그래서 이 달의 속성인데 달의 속성은 또 뭐냐면 과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말 있잖아.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처럼 반말은 이제 달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달은 모든 거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과묵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을 또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은 서파 사무설이라는 작품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얘기했잖아. 이옥설 할 때 그 고전문학에서 설 나오면 내가 무슨 뜻이랬어? 뭐가요? 아마 이 세 분은 다 못하실 거예요. 나랑 1학기 중간고사 안 했잖아. 근데 둘은 나랑 1학기 중간고사 했잖아. 이옥설 할 때 설 고전문학에서 설 나오면 뭐랬어? 이해할래? 알아봐? 설이 고전문학에서 고전 수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전문학에서 만약에 뭐뭐 설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수필이랬잖아. 수필. 수필은 뭘 전달하는 거였어?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거. 그래서 서파 사무설은 뭐냐면 이제 서파 사문에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는 수필이니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44페이지 이거 다 안 읽고요. 중간 부분 중요한 부분만 볼 텐데 일단 나의 첫 번째 문학부터 보시면 서파 사무가 뭐냐 했더니 자기의 친구 이일입이 스스로 지은 호라고 합니다. 이일입은 뭐냐 했더니 남다른 호걸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학자로 명성도 날리기도 했고 과거 급제에서 인사 담당했었고요. 그러다 10년 동안 벼슬 하다가 이제 공적과 명성 현저에서 하늘이 내 민재라고도 지금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대요. 근데 그러던 얘가 이제 은퇴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이제 농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 했냐면 왜 서파산우라고 호를 지었냐면 자기가 서파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서파이에서 자기가 지내면서 3명의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야. 이 3명의 친구가 바로 양수, 뿔잔, 쇠칼입니다. 양수는 뭐냐면 여러분 불쏘시개 생각하시면 돼요. 불쏘시개를 양수라 생각하면 되고요. 뿔잔은 그 술을 담는 잔, 쇠칼은 칼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3개를 자기가 친구로 삼았대. 서파리에서. 그래서 자기가 서파산우래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일입이 화자한테 부탁한 거야. 자네가 이 뜻을 글로 지어 설명해 주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서파에서 사무라는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너가 대신 설명해 줘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작가가
그 뜻을 자기가 헤아려서 지금 쓴 겁니다. 첫 번째, 양수는 부를 얻는 도구인데 얘가 왜 친구냐 했더니 마음의 덕을 밝혀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면 그 밝음이 극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를 얻는 도구 양수가 자기 친구가 된 거고요. 그다음 술자는 뿔로 만든 것인데 얘가 왜 친구냐 했더니 얘는 이제 술을 담기 때문에 도량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뿔잔이 자기 친구고 그다음 마지막 칼은 왜 친구냐 칼은 예리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그 다음에 사건, 판결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이 바로 친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양수, 뿔잔, 칼이 왜 친구냐면 각각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라는 게 바로 서파사무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볼만한 건요 33번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건데 네, 영탄적 반응이란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도 영탄적 어조였죠.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 느낌표, 감탄형 어미를 썼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정을 이입하는 거 얘는 감정이입이었는데 감정이입은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비슷한 거였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를 갔어. 근데 스타벅스 옆 테이블에서 어떤 남자랑 여자랑 싸우다가 얘네들이 헤어지고 남자가 막 울어. 그럼 나는 나는 이별해서 슬픈데 얘도 이별해서 슬프잖아. 그래서 둘 다가 감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된다 라는 거였고 그냥 감정이입에서 제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객관어상관문. 객관어상관문에 세 가지를 썼잖아. 첫 번째 감정이입,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 세 번째 매개체.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감정이입과 객관상관문이 서로 반대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상관문이라는 개념 안에 감정이입, 대조, 매개체 이 세 가지 같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은 화자랑 그 대상의 감정이 비슷한 거, 대조는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반대되는 거, 매개체는 대상을 보고 화자가 감정을 떠올리는 거. 그래서 감정이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조는 뭐였어? 대조는 나는 여자친구 헤어져서 스타벅스 울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 애들은 서로 알콩달콩해. 그럼 둘의 감정이 반대되니까 걔네 알콩달콩하는 걔네를 보면서 나는 더 이별을 싶은 겪을 거고 매개체라는 건 뭐였어? 매개체는 내가 짜파게티로 알고 있었잖아. 내가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부엌에 가서 선반을 열었더니 부엌에서 짜파게티가 떨어져. 그 짜파게티를 보고 여자친구랑 맨날 일요일 아침마다 짜파게티를 끓여 먹는데 지금은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이 짜파게티를 나는 혼자 끓여 먹네. 그래서 저는 짜파게티를 보고 이별을 쓰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개체. 31번, 34번? 31번에 4번, 34번에 5번이었는데 31번부터 보시면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기를 보시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향촌에 응거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인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자신 주변에 친숙하고 변함없는 사물과 교감하면서 그것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물과 교감하며 이를 덫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지만 일부 사대부들은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을 덫으로 인식하는 발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때의 물건들은 정치와 관련된 특별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당사자의 정계 복귀를 바라는 심정과도 연결되기도 했다라는 건데 여기 일반적으로부터 하지만까지가 바로 가에 대한 복이었고 하지만부터 끝까지가 나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31번의 답은 4번이었는데 4번이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고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다는 글쓴이가 이일입의 정계 복귀를 추진한 근거를 밝히며 그가 정계 복귀하는 구체적 시기를 예상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가 이일입 너가 사물한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만 얘기한 거지 얘가 언제 어떻게 뿌듯땅 하면서 다시 정계 복귀할 시기를 딱 예상한 건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31번의 답 4번이었고요. 34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었는데 인물의 행위한 관찰의 결과를 통해서 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없었죠. 단점을 얘기하지 않았잖아. 자 봅시다. 숙제교재 36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숙제교재 36페이지 가작품은 나혜덕의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나작품은 김남주의 겨울바다 라는 작품이었는데 두 작품 다 작가와 제목을 통해서 그렇게 큰 힌트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작품의 음지의 꽃이라는 건데 음지라는 건 좀 어둡고 찌끄급하고 좀 그늘진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공간에 꽃이 있다는 거니까 얘는 어찌 보면 제목만 본다면 그냥 제목만 보고 한번 우리가 추론해보자면 조금 음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꽃, 긍정적인 건 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극복, 의지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바로 가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나작품은 김남주의 겨울바다라는 작품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큰 힌트를 많이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18번 문제부터 보시면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영탄적 표현이라는 건 영탄적 어조였죠. 그래서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탄적 표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2번 계절 순환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계절 순환입니다. 순환. 계절 순환이라는 걸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계절 순환과 계절 순차는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환이라는 건 다시 돌아와야 돼. 순환이라는 건 빙글빙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절 순환이라는 것은 봄, 여름, 그리고 다시 봄 이게 계절 순환이고요. 계절 순차라는 거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계절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을 계절 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조심하셔야 돼요. 계절 순환과 계절 순차. 그래서 나의 계절 순환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절 순환이라는 것은 계절이 원래 만약에 봄이 나오면 봄이 또 나와야 됩니다. 봄이 다른 계절 있다가 또 다른 계절이 나와야 되는 게 바로 계절 순환이에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과거형 진수를 사용해서 회상과 관련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는 좀 과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을 조성하고 있다. 5번 가와나 모두 밝음과 어둠을 대비해서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억 한 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기억 앞뒤로 다 체크하랬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두 번째 행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전체적으로 1행과 3, 4행 정도 이렇게 다 위아래로 다 확인하시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20번은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푸시게 되겠죠. 그다음 21번에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기에 엄청난 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기를 한번 마음 편히만 보시면 시에서는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 시어나 시적 상황을 통해서 의미를 형성한다. 시는 유사한 의미를 함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기도 하고요. 그 의미와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어를 제시하여 자신이 강조하고 하는 주제적, 구체적 형성하거나 정서를 확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함축적 의미 및 이와 대립된 의미들을 탐색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경험, 시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이덕의 음지의 꽃 가작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라는 건데 썩어간다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겠죠. 썩어가는 참나무떼 벌목의 슬픔으로 근데 나무 입장에서 벌목 되는 거니까 벌목도 부정적인 거겠죠.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 폐역이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돌의 어긋난 그러니까 이제 돌에 맞지 않는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핀다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얘네들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네를 썩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를 베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서로 기댄 채 서로에게 의지한 채 겨울을 나고요. 함께 썩어가서 또 그 와중에 바람까지 역시 아이스크림 먹으시네. 크림 아이스크림 뭔가 비싸나 이거 무늬점에 샀어? 예. 그래도 맥도날드 갔다 왔던 친구가 여름만 사왔는데 제가 햄버거를 사려고 했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 아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딱 맞춰서 사왔거든요. 어차피 민준이 또 온대. 민준이 줘야겠지. 그래, 그걸 꺼지라네요. 이건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 진짜 아직도 못 먹어. 근데 이 아이스크림은 화장실에 가는 거 아닐까요? 그치. 그럼 또 그러고 이런 거 저런 맞아. 순서 그런 공부. 그런 네. 숙제에서 36페이지 쓰시면 돼요. 가작품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에 서로 기댄 채 의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바람이란 게 자기네를 더 흔들고 근데 그 흔든 나머지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답니다. 이 버섯이라는 게 바로 음지의 꽃을 얘기하겠죠. 왜냐면 버섯이라는 게 뭐야? 버섯이라는 게 이게 막 햇빛도 쨍쨍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되게 습하고 어둡고 그늘진 데서 자라는 게 바로 버섯이기 때문에 이 버섯이라는 게 바로 음지의 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섯이 피어난다는 걸 통해서 죽어가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그래서 뭐뭐 꽃이여 이런 것도 네 감탄형 어미예요.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이 너가 바로 청자 근데 얘는 지금 버섯을 의인화시킨 거죠. 청자 너는 소나기처럼 푸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뭐구나라는 또 감탄형 어미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오 버섯이요 이건 역시 오와 이어를 통해서 감탄형, 감탄사, 감탄형 어미 다 볼 수 있었고요. 오 버섯이요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에 떠도는 바람으로도 네, 뭐뭐으로도 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죠.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해서 뭐뭐구나라는 역시 또 감탄형 어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버섯을 되게 긍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네들이 썩어가는 참나무 떼였는데 또 썩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자르고 벌목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어떻게든 기댄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바람까지 불어서 더 힘든데 다행히 그때 그 바람을 통해서 버섯 씨가 자기네들 몸으로 들어왔고 그 몸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그 꽃들이 버섯들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 버섯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엽으로도 바람으로도 자기네 몸을 덮을 수는 없었는데 이 공간과 비어있는 썩어있는 공간에 바로 버섯이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버섯을 좀 더 긍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덕의 음지의 꽃은 버섯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18번 보시면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절에서 끝죠. 그래서 답 1번이었고요. 2번에 가는 과거형 진술을 사용해서 회상과 관련된 정설 표현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가의 과거형 진술은 없었죠. 그 다음에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시행을 명사로 정정하여 여운을 조성하고 있던 건데 여기서 그러면 가에서는 명사로 정정한 표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의 두 번째 행 봐봐. 두 번째 행 보면 이 땅 이런 식으로 지금 명사로 정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와 달리가 틀린 겁니다. 가에서도 명사로 정렬했어요. 그 다음에 5번에도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빠르게 답 맞힐까 하면 답은 5번이었죠. 뿌리가 없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너의 의지다라는 건데 여기 생명력을 상실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 버섯은 생명력이 있는 긍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남조의 겨울바다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 주제만 알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 허무함과 극복의 의지가 싸우고 있는 거야. 이 허무함을 어떡하지? 이 그냥 허무함에 나는 그냥 주저앉아버릴까? 하다가도 마음속에 아니야 이걸 극복하자면서 막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내적 갈등이 있는 와중에 겨울바다를 간 겁니다. 근데 겨울바다 봤더니 겨울바다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극복 의지를 되새기는 게 바로 김남주의 겨울바다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형부터 보시면 겨울바다에 다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되게 죽음과 소멸, 부정, 허무 이런 거에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대의 생각도 했건만은 내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얼어버리고 진실까지 얼어버린 되게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허무의 불, 그러니까 이 불이 부정적인 건데 왜 부정적인 걸 알 수 있냐? 허무의 불이라 했기 때문에 불은 부정적인데 이 허무의 불이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물과 불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과 불이 서로 대조되는 것도 알고 있죠. 대조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근데 꼭 대조될 필요는 없잖아요. 물과 불이 어울릴 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데 그러려면 서로 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렸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면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불이 막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울리지 못한 조화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과 불이 서로 대조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과 불이 대조의 의미를 가진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물 위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 섞이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계속 대립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 서로 아야 대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불은 부정적인 거였고 물은 당연히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때 물이란 것은 뭐 생명, 허무와 반대되는 극복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화자의 내면에 소멸, 허무가 싸우고 있고요. 생명 혹은 극복이 지금 내면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뭐라 하냐면 나를 가르친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하는 건데 이제 끄덕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았던 거죠. 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내적 갈등인데 겨울바다 갔더니 이제 뭘 깨달았기 때문에 끄덕했다는 겁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그러니까 이 남은 삶은 유한하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하면서 소망. 근데 뭘 소망하냐면 바로 극복의 의지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기도하는 이유가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극복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더욱 뜨거운 극복의 의지를 가진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을 갖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극복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겨울바다를 보면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극복, 생명이었는데 얘가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라는 걸 통해서 그 극복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이라는 게 기둥을 빵 이루고 있던 건데 그 기둥을 이룬다는 것은 이게 탄탄해야 되잖아.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극복의 의지 혹은 생명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8번에 2번 계절 순환에 따른 대상의 변화 현상인데 계절 순환 없었죠? 그 다음에 20번의 답은 4번이었는데 D는 C의 태도를 심화하면서 반복된 행동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극복한 건데 삶의 유한성을 극복한 건 아니었죠. 지금 이 사람이 삶의 유한성 극복했던 거는 그럼 이 사람이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의 극복의 의지만 더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삶의 유한성을 극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삶을 유한하지만 그 유한한 삶 속에서도 나는 극복의 의지를 갖고 살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거지 이 사람이 삶의 유한성 극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1번의 답은 5번이었는데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서서히 썩어가지만과 그 고통과 기둥은 화자가 바라는 상과 각각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적 기능이 유사하다는 건데 썩어가는 거랑 고통이란 거는 화자가 바라는 상과 대립적인 건 맞지만 이 기둥이란 것은 인고의 물이었잖아. 근데 인고의 물은 뭐였어? 극복의 의지였죠. 근데 극복의 의지는 뭐야? 화자가 바라고 있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바라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적 기능이 서로 유사한 게 아니겠죠. 2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나에서 조금 두 개. 극복한다는 게 3년까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고? 그 3년까지 그 상황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건 아닌데 그냥 소멸과 허무라는 것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이 전체적인 주제가 그러니까 얘가 소멸과 죽음, 허무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거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겨울바다를 갔던 거야. 근데 겨울바다 갔는데 이제 겨울바다 가자마자 얘가 본 게 바로 죽음과 소멸, 허무야. 그래서 씨발 진짜 소멸과 허무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진실마저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허무밖에 없구나. 소멸밖에 없구나 했는데 근데 그때 딱 겨울바다를 봤더니 허무의 불이 물 위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보면서
좀 소멸인데? 근데 얘가 생명과 극복과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네? 잠깐만. 이러면 나에게도 생명과 극복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닐까? 했더니 그래. 나를 가르치는 시간이야. 끄덕이면서 뭘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기도를 끝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해서 얘가 그렇게 물이랑과 불이 붙어있는 거 보고서 그래. 극복 의지를 더 갖게 하자라는 식으로 소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개인적으로 저의 사견이었는데 이 보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좀 작품이 이해됐어야 텐데 이거를 보기에 자세한 설명 없이 읽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김남주의 겨울바다는 음지의 꽃은 그래도 뭐 버섯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었는데 겨울바다는 진짜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황석영의 뭐였지? 북방 멀고도 고적한 곳이었는데 이 작품은 좀 되게 딱 전쟁 소설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쟁 소설은 그거야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싸운 얘기보다는 그 한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희생된 그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청년이 나오는데 청년에게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재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게 원래 죽은 남편이 있는데 죽은 남편과 시댁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걸 이 죽은 남편 시댁에서 되게 싫어했어. 되게 싫어했는데 이 아버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에 공산주의 이렇게 하고 나서 공산주의 북한군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동굴에 혼자 남게 된 거야. 이 아버지는 그냥 공산주의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어쩌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그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때려 죽여. 그러니까 공산주의였다. 또 특히 공산주의 그 북한군이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몇 명을 죽인 걸 통해서 이제 이 아버지를 좀 희생양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대표 희생양을 잡아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무찔렀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어머니한테도 불이 뜰 거 아니야. 청년한테도 불이 뜰 거고. 왜냐면 공산주의의 자식과 가족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랑 청년이 몰래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데 이 야반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시체를 제대로 묻지도 못해.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노인이 나와요. 이 노인이 여기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인데 얘도 그 아버지한테 무슨 빚이 있어. 빚이 있는데 근데 이 노인은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사람 아니거든요. 노인이 홀로 남아서 아버지의 시신을 다 수습을 해주고 근데 청년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 왜냐면 어머니가 너 아버지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길렀기 때문에 아예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청년한테 사실 다 말해줍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고 그때 우리 집에 감나무집이었는데 내 소원이 뭐냐면 네 아버지 곁에 무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머니의 그 유골을 이제 화장한 다음에 그 유골함을 라면 박스에 넣고 다녀서 이제 그 옛날 집에 와가지고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을 만나서 노인이 유시하니까 청년이 저 그 감나무집 아들입니다 했더니 노인이 바로 압니다. 어쩐지 많이 본 듯하더니 아버지를 속 닮았구만 하면서 이제 노인이랑 이 청년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청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서로 뭐 미안하거나 죄책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한국 전쟁이나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청년 역시 이거 어떡하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다음 노인 역시 조금의 좀 죄책감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청년한테 엄청나게 석고대자할 정도는 아니고 노인 역시 그냥 참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노인이 계속 뭘 강조하냐면 이 역사를 사람들이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마을에서 그때 아버지를 때려 죽인 일을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 다 까먹고 그냥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은 거야. 잊은 채 살아가니까 근데 노인은 그게 너무 역겨운 거야. 어떻게 그 일을 다 잊어버리지?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어째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무 일 없다듯이 착한 사람처럼 살지? 근데 노인 혼자 자기가 그 죄책감을 다
안고 사는데 노인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리 시대상 속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거를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된다. 우리 잘못이었고 우리 슬픔이었고 우리 고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황석영의 북방 멀고도 고족한 곳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나 작품만 보셨으면 나 작품만 봤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에서 이게 바로 신유형이 됐었죠. 22번부터 25번이 신유형이었는데 바로 가가 보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좀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노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게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청년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된 인물이었다. 그래서 뭐라냐면 청년 아버지의 희생은 전쟁이를 야기한 이념의 대립을 환기한다. 하지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사는 전쟁이라는 역사 사건에 누락되어 청년에게조차 전해지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개인의 고통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러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한국전쟁 이런 게 참 그렇다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더라도 옆집 사람이랑 화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한국전쟁 나가자마자 옆집 사람과 바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됐던 바로 한국전쟁이었고, 근데 이거만큼 좀 더 잔인했던 소설이 바로 그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 제가 맨날 한국전쟁 설명할 때는 장마를 얘기하는데 장마는 겁니다. 외가댁이랑 친가댁이 서로 싸우는 얘기야. 친가 쪽에 있는 친삼촌이 북한군이고 외가 쪽에 있는 외삼촌이 국군이야.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이 북한군한테 죽으니까 이제 그 외할머니가 그 소위 빨치산이라고 하는 외부 그 북한군들이 숨어있는 산에다가 이 빨치산 새끼들아 다 대줘라 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걸 들은 친할머니가 너 우리 아들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퍼부은 거지 저주 퍼부은 거지 하면서 친할머니랑 외할머니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날 이제 그 친삼촌이 잠깐 어머니를 보기에 집에 들리는데 밤에 들리거든요. 밤에 들리는데 그 친삼촌의 형, 그러니까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친삼촌을 좀 회유합니다. 야 이렇게 국군 애들 피하고 다니지 말고 그냥 너도 차라리 여기 남한으로 귀화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살자. 근데 그때 막 친삼촌이 고민을 해. 아 그러게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하는 와중에 외할머니가 잠에서 잠깐 깼다가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나오는데 거기 누구요? 이럽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친삼촌 도망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친할머니가 또 외할머니한테 뭐라 합니다. 니년 때문에 내가 아들을 못 봤다. 막 또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친할머니가 어떤 무당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지, 우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무당에서 이제 점을 받았는데 몇 날 몇 시 몇 분에 정확하게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올 거다라고 해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친할머니 신나가지고 말 잔치를 한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온다 해가지고 몇 날 몇 시 몇 분에 집안 잔치를 다 열었는데 그때 딱 몇 날 몇 시 몇 분 되자마자 대문을 열고 뭐가 등장하냐면 구렁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친할머니가 기절을 합니다. 왜? 아 우리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해서 집에 돌아왔구나. 그래가지고 친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기절을 해요. 기절하니까 사람들은 또 뱀이 등장하지 또 이제 할머니가 기절했자니까 막 사람들이 어수선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이제 잘 파스려가지고 그 먹을 거 있는데 가가지고 그 자네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니까 마음껏 먹고 가게 하는데 이제 구렁이가 그냥 그 음식만 빤히 쳐다보다가 이제 구렁이가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이제 친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나서 사람들이 말을 해줘. 외할머니가 그렇게 챙겨줬다 하니까 친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미안했다 그동안. 악수를 하고 친할머니는 이틀인가 3일, 일주일인가 뒤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국전쟁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공이 뭐라 하냐면 오랫동안 있었던 긴 장마가 끝났다 라는 식으로 끝나는 게 유능길의 장마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 소설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한국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이 고통받았던 거.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22번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시면 답은 3번이었습니다. 노인은 청년 어머니의 과거 행적이나 연민을 그려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노인이 참 안타까워요. 어디 있냐면 여기 바로 옆에 그래서 어머님이 여길 떠나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이다가 그이는 머리를 감추느라고 수건을 깊숙이 쓰고 있었어. 자네 부친이 급고를 당하고 이틀 만에 일이라 시댁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죽은 자는 언제나 젊고 살아 당한 고초가 과하지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젊지만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더 심하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23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 대비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는 청년의 내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래요. 보기에서 이제 정적 이미지 그 다음에 동적 이미지 나오는데 이제 말의 무리가 바로 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인기척 없는 들판이 바로 정적 이미지. 그 다음에 24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이건 어렵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25번에도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었습니다. 흙과 돌더미가 드러내는 천박한 야상과 산의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데 라는 말은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현실 세태에 대한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단절을 우려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역사가 끊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겪었던 이 고통과 시련을 우리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고 지내야 되는데 하면서 역사 단절을 우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25번에 3번. 네. 24번에 3번. 23번에 5번. 24번에 3번인가요? 24번에 보시면 기억이 어딨니? 기억이 이쪽이요. 기억의 합장. 네. 니은이 수습. 니은이 수습. 이었는데 기억은 니은이 이루어진 것으로 행위의 수법이 예측된다는데 기억이 합장이 나는데 합장이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같이 묘를 합장하는 거고 니은은 이제 노인이 급하게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한 거였거든. 근데 이게 뭐라 했냐면 여기 있다. 보면 여기 중간 부분에 내 몸이 이러니 어디 돌볼 수가 있겠나?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다. 밭고랑 위에 바싹 붙어서 땅이 덜 알아볼 만큼 불쑥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그 위에 때를 입혔던 적이 보였다. 풀이 흉하게 돋았는데 드문드문 들꽃이 서 있었고 멀뚱히 있는 청년에게 노인이 말했다. 원래 인사가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청년 아버지의 무덤이었거든.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색하다가 이제 뭐라면 그렇지 않아도 영 소식이 없은 내가 입장을 할 작정이었네. 요 넘어 맞춤한 자리가 있어서 나도 여기 물이 나서 못 쓰겠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거기쯤 자리 잡으려 하네. 노인이 웃었다. 노인이 하고 쫄쫄쫄 얘기 나오고 천상 노릇파에 있고 뭐 반나절이면 이장까지 끝나겠구만. 처음엔 내 혼자 밤에 묻었으니까 그렇지 밤에 자네 붙인 시신을 내가 아무도 몰래 수습해다가 나중에 입관시키느라고 고생했다만 그러니까 먼저 그냥 대충 수습만 해놓고 난 나중에 몰래 또 이제 여기가 입관이라는 게 따로 이제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따로 또 묘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인 거지. 수습이 바로 그냥 묻고 놔두는 게 아니고. 수습이란 건 그냥 대충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따로 하는 게 지금의 장소란 거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교재 파트였었고요. 자, 봅시다. 18번부터 21번인데 현대시 작품이었습니다. 가작품은 정희성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이고 나작품은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큰 힌트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과 면면함에 대하여서 뭐 그렇게 큰 특징이 없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법한 게 바로 고재종 시인 정도였습니다.
고재종 시인이었는데 고재종 시인의 유명한 좀 첫사랑이었죠. 남분분 그거 첫사랑과 관련된 작품이었는데 뭐 그렇게 큰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가와나 제목과 작가를 통해서는 큰 힌트를 얻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문제 혹은 보기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어야 되는데 일단 18번부터 보시면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가에서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 작품은 감각의 전이가 들어가는 시구를 반복해서 대상의 고통과 변화를 형성하고 있다라는데 감각의 전이가 뭐예요? 이게 감각의 전이를 7글자로 말해요. 우리가 배울 개념 중에 감각의 전이 감각이 전이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물음소리 아마 2주 전에 배웠습니다. 예. 2주 전에 그 누구 시인이냐? 정지용 시인 작품하면서 하셨습니다. 아, 저 2주 전에 안 왔어요. 아, 그걸 다양하게 얘기한 지옥. 너안 왔나? 안 왔죠. 그 감각의 전이 감각의 전이가 뭐야? 감각. 부르는 물음소리입니다. 그래, 그게 뭐였어? 공감각적 이미지였어. 아 이게 공간론적 이미지예요. 공부를 아니 공간론적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내분하게 공부에 찢어버린 거. 이거 뭐라? 그 우리 개념 노트에도 써 있어. 공감각적인 이미지하고 밑에 감각의 전이라고. 그 감각의 감각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필동공사 할 거야. 필동공사에서 고소 특히 팁 얻기만 해도. 그다음에 무엇보다인데 중요한 게 감각의 전이가 공감각적 이미지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이기 때문에 최소 2번 나와야 돼요. 네. 2번 나가는 걸 통해서 대상의 고통과 변화를 형성하는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 3번 나는 가는 나와 달리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꿨다. 이거 2글자로 줄이면 도치. 도치법. 그 다음에 가와나 모두 음성 상징하는 것을 통해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가와나 모두 명령어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거리감을 들었는데 명령어 문장은 우리 저번에 했잖아. 내가 뭐로 끝내야 된댔어? 라. 뭐뭐를 라로 끝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명령어 문장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작품, 나작품 읽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작품에 서리법이 있는지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서리법이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 가에 도치법이 있는지 음성 상징어가 있는지 명령어 문장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 나를 읽으시면서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반복됐는지 그다음 무엇보다 나와 달리기 때문에 나에선 도치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도치법이 없는지 체크해야 되고 나의 음성 상징어가 명령 문장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푸시는 게 좋겠죠. 1년 읽고 1년에 대한 설명 쭉쭉쭉 찾고 2년 읽고 2번 읽고 그 다음에 3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20번 기억 단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기억은 삽 니은은 뭐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억 읽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하셔야 되죠. 근데 내가 이런 거 꼭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억만 읽는 게 아니라 기억 앞뒤 내용을 웬만하면 다 읽어야 된댔어. 앞뒤 흐름을 통해서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된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우리 사회에 둘러닥친 산업화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다. 경제의 중심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변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에 나간 사람들은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슬픔을 겪으면서도 농촌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시의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삶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산업화는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우리 문학은 이농 형상으로 인한 고통과 환경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물에 대한 동질감을 드러내거나 인간을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작품과 나작품에서 산업화는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촌은 조금 긍정적인 거 혹은 아니면 붕괴돼서 슬픔을 겪거나 아니면 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농촌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4문제밖에 안 됩니다. 4문제밖에 안 되고 그 작품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는 8분 드릴게요. 그럼 답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18번에 2번, 19번에 2번, 20번에 4번, 21번에 5번. 왜 다 쉬는 눈물을 내니 마음 아프게. 자, 먼저 가작품부터 빠르게 봅시다. 네, 전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건데 일단 뭐 우리 보기 읽었으니까 제목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삽이란 뭐 노동자가 하는 행동이었죠. 노동자 아니면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화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한번 보시면 흐르는 것이 물불이랴 하면서 서리법 먼저 쓰죠. 흐르는 것이 물밖에 더 있겠느냐? 우리도 흐른다. 우리도 저라는 게 바로 물이죠.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삽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루에 있었던 고통, 노동의 슬픔 같은 거를 삽을 씻으면서 쫙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거였죠. 제가 만약에 여기 옛날에 분필 수업했을 때 그랬습니다. 분필 수업하면서 너네가 더럽게만 안 들으면 화장실 가서 손에 묻은 분필 다 지우면서 개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얘네들도 그런 거죠. 얘네들도 삽에 묻은 걸 이제 닦아내면서 씨발 하면서 이제 그 슬픔을 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관련된 20번 문제 보시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위는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기업과 달리인데 노동으로 인한 힘겨운 삶인데 근데 기업은 노동으로 인한 힘겨운 삶과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습니다. 3번 기업과 달리 삶의 고통을 씻어내고자 하는 건데 기업이 바로 삶의 고통을 씻어내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달리가 틀렸고요. 4번 기업과 니은 모두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 끝이 이 사람들이 슬픔을 버린 이유가 뭐겠어? 슬픔을 버리고 그래서 그 조금 더 개운한 마음으로 다음 날에도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삽을 씻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는 게 기업과도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은 주어진 현실에 저항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저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번에 답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기억만 읽었는데도 20번 바로 체크할 수 있었죠? 니은이 힘겨운 삶이 맞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지금 기업과 달리인데 기업은 노동으로 힘겨운 삶과 연결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기 때문에 2번 무조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노동으로 이게 힘겨운 삶이라는 건 맞아요. 이건 아직 몰라요. 왜냐면 우리 니은은 아직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건 니은을 볼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건 지금 문제 풀이 방법. 하고 이 기업을 보고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너네가 이제 시험 때는 다시는 20번 보면 안 되죠. 기억을 통해서 찾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근데 이거 되게 무력함이죠. 그다음 여기서 도치법이 보입니다. 왜 도치법이냐면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원래 우리 문장할 때 주어가 맨 앞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야? 나는이잖아. 나는이 주어잖아. 근데 나는이 뒤에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나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문장이 순서가 맞는 건데 지금 나는이라는 주어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치법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이 썩은 물이 바로 환경오염인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게 왜 환경오염인가요? 보기에서 환경오염이 등장한다 했는데 물이 썩었답니다. 근데 물이 썩은 이유가 뭐겠어? 이 산업화로 인해서 물이 썩은 걸 거 아니야. 샛강이란 거니 그 시멘트 바닥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물이 썩었던 거니까 이 썩은 물이 바로 환경오염을 나타내는 거고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18번 보시면 서리적 표현은 등장했지만 이게 극복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우고요. 3번 가는 도치법 사용했는데 가는 도치법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4번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는데 가에서 음성상징어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면 지우고 5번에도 명령어 문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번에서 1번, 4번, 5번이 지워졌고 우리는 나를 잊고 2번, 3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확인할 수 있는 문제 21번. 21번도 확인할 수 있는데 흐르는 것이 물뿐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끝이 우리가 같다 했으니까 근데 이때 저가 물이었으니까 물은 대표적인 자연을 얘기하죠. 네, 2번 가에 색강 바닥 썩은 물에 삽을 싣고 다시 어두워 돌아가는 모습은 환경 오염과 도시 노동자의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작품으로 갈게요. 첫 번째부터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밭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하는데 네, 너라는 건 청자죠. 청자가 있는데 야 청자야 너 들어봤냐? 저 동구밭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인데 이게 바로 지금 도치법도 썼죠. 원래 어떻게 문장을 해야 돼? 원래는 너 저 동구밭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를 들어보았니 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뒤로 빠졌잖아. 그럴 때 문장 순서가 바뀐 거죠. 도치법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 푸르른 울음소리가 바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울음소리란 거는 청각이고 푸르른은 시각이잖아. 앞에 있는 푸르른이 뒤에 있는 울음소리를 꾸며주니까 얘는 청각의 시각화라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죠. 네, 그래서 여기 도치법이 나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 18번에 해결할 수 있었죠. 18번에 나와 달리 도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에서 도치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와 달리 부분이 틀렸죠. 그럴 때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의 1번 1연에서는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청자를 직접 제시하여 친근감을 유발하고 또 끝이 1연에서 청자를 직접 제시했으니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친근감을 유발하고 있나요? 하면 이게 애매하신 분들은 그냥 사놓으셔도 돼요. 이게 친근감을 유발했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 대부분 청자를 직접 제시해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면 친근감이 좀 생깁니다. 원래 청자를 딱 한 번 찍은 거잖아요. 뭐 민주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에 대한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청자가 있으면 친근감도 같이 유발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청자를 직접 제시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친근까지 유발해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네. 그럼 그럴 때 그냥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틀린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가시면 날이던 날마다 삭풍이 되긴 치는데 삭풍이라는 건 되게 찬 바람을 얘기해요. 바람이 치고 우둥지 끝에 우둥지란 것은 가지입니다. 가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네, 나무 입장에서는 겨울이 되게 고통의 계절이겠죠. 온몸 상처투성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야. 자, 그럼 여기서 푸르른 울음소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상처를 입어서 푸르른 울음소리 내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울음소리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울음소리는 이 사람이 고통, 느티나무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얻었던 거, 죄송해요 말했고 있는데 고통 때문에 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18번이 2번이 확실한 정답인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감각의 전이가 들어가는 거 시구 반복한 거 2번 이상 나왔고 고통과 변화 형상한다. 고통 체크할 수 있으니까 네,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변화가 어디 보여? 변화가 어디 보여? 변화라는 것은 뭐 상처 투성인 게 아마 변화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상처를 입었다는 게 이제 변화라는 거. 준서야! 내 수업을 꿈에서 들으면 안 되지. 변화라는 게 앞에 나온 똑같은 시구랑 뒤에 나온 똑같은 시구에서 변화가 있냐 아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의 변화. 그러니까 이때 여기 대상은 느티나무잖아. 그 느티나무의 변화가 있냐 없냐. 시부의 변화가 아니야. 우진 너가 말하는 건 시부의 변화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상의 고통과 변화이기 때문에 대상의 변화가 있느냐인데 대상의 지금 변화라는 것은 상처 투성이인 게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바람 때문에 상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형까지 읽었으니까 2번까지 해결할 수 있겠죠. 19번에 2번도 해결할 수 있겠죠. 1년에서 제시된 느티나무가 지난 겨울에 처했던 상황을 2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별 하나 매달지 못한 느티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아쉬움을 논증한다는데 지금 우리 아쉬움 찾아볼 수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네, 그럼 틀렸습니다. 답 2번.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확실하게 사람들의 아쉬움을 찾아볼 수 없었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데 2번 체크했으면 다시는 19번 볼 필요 없어. 19번을 보면 안 돼. 너네 괜히 쫄려가지고 3, 4, 5까지 확인하면 이게 시간이 그래 더 깎이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 그냥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의 아쉬움은 확실하게 없었네 하면 그냥 무조건 2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19번 다시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면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이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란 거는 뭐 인홍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인홍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긴 했는데 아직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어. 그다음 무엇보다 지킬 것은 다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지금 보기에서 말한 농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희생 혹은 의지를 보여주는 파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는 거였고, 오늘은 그 푸르는 울음은 부정적인 거였죠. 이 울음을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기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그러니까 광이라는 것은 초록의 광이라는 거 뭐냐면 그 완전 초록색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에게 초록색 색깔을 보였던 거는 그 나무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앞들에서는 모를 매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를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네, 둥둥둥둥이 바로 의성어, 음성성정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를 내는 사람들은 농촌에 남은 사람들이잖아.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느티나무의 이 초록색 광의를 보면서 그래, 저 느티나무도 상처투성이지만 초록색 광의의 생명력을 보여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남은 사람들도 농촌의 생명을 계속해서 지키자라는 식으로 지금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문제가 바로 21번에 3, 4, 5 해결했는데, 온몸 상처투성이 저 나무가 푸르른 울음소리 낸다고 표현한 것은 산업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를 형상화했다. 그쵸? 왜냐면 위에서 뭐라 했어? 위에서 인간을 자연물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말한 내용이 이 내용이겠구나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는 모습은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로 인한 느낀 슬픔과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그쵸? 5번 푸르는 울음을 이파리에 내주는 모습은 인홍 형상으로 떠난 이들이 마을에 가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사람들이 희생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희생까지는 아니었죠. 그냥 희생적인 노력, 의지를 보여주는 거였지 이 사람들이 진짜 희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빠르게 19번과 20번 나눈 거 보시면 19번에 3번에 2연에서 느티나무 상처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3연에서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하고 관련지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모두 고통받는 현실을 드러냈다. 그쵸? 4연에서는 오늘로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그치? 지금 여기서 왜 시상이 전환되냐면 여기까지 계속 부정적인 것만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은부터 뭐가 나와? 생명력이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지금 시상이 전환됐죠.
시상이 전환되면서 느티나무가 초록의 광일의 생생히 내뿜는 모습을 통해 변화된 느티나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네,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연에서는 3연에서 드러난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였지. 사람들이 느티나무를 왜 한참 시간 쳐다보겠니? 왜냐면 느티나무가 생명력을 보여주니까 우리도 생명력을 갖고 의지적인 행동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19번에 답은 2번이었었고 20번에 뭐만 하려면 1번에 니은은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건데 오히려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위가 니은과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 모를 매다가 나무를 봤으니까. 2번 니은은 노동으로 인한 힘겨운 삶과 연결된다 했었는데 얘는 좀 애매하죠. 오히려 모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준 거였는데 힘겨운 삶은 아니었고요. 3번 니은은 삶의 고통을 씻어내고자 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그쵸? 얘는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고통을 이겨내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통을 씻어내고자 하는 행위와 관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오는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 관련이 있겠죠. 5번 니은은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는 삶과 볼 수 있다 하는데 저항은 애매하죠. 틀렸다기도 하고 그러고 맞았다고도 애매하긴 그런 좀 저항은 니은과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18번부터 21번 괜찮으신가요? 나쁘지 않네. 막 어렵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한 세트만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일단 미리 말씀드린 게 22번부터 27번은 그냥 각자 풀어오세요. 이거 진짜 너네들의 부담을 주자면 22번부터 27번 틀리면 안 돼. 너네가 정말 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못 그런다면 정말 22번에서 27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너네 특히나 22번부터 27번 가작품이 노새 두 마리인데 노새 두 마리 너는 중학교 3학년 때 했어. 어떻게 하시죠? 중2가 중1 때 했어요. 저희 중3 국어 선생님 질문 해가지고 안 하는데 저희 한 학기 내내 수업 2번 나오고 수행평가 했어요. 조금 안타까운데 중학교 교재 특히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재에 1학기 중간고사 교재에 노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뀐 거 같은데요? 응? 내용 좀 다른 거. 아니 노새 너네 중학교에는 노새 두 마리를 거의 풀 버전에 가깝고 여기서 중간 부분 바꾼 거야. 여기서 그 노새 잃어버린 장면이야. 노새 도망치잖아. 그 나중에 뭐 경찰에 노새 내야 되지 않나? 투덜투덜 그 걸어갈 때 노새같이 보였다. 다음에 나 작품은 마라톤은 너네들이 아마 모를 텐데 이거 초원이 다니 초원이 다니는 100만불짜리 다리. 예? 네? 그 영화 그래 이거 영화야. 그게 뭐야? 그 조승우 배우가 자폐아 연기한 타짜들. 그쵸 타짜를 유명하신 분이죠. 그 조승우 배우가 이게 26살인가 27살에 찍었던 마라톤 전체적인 얘기 뭐냐면 이 조승우 배우가 연기한 초원이가 자폐아를 가진 장애아인데 이 친구가 달리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달리기를 좋아해서 이제 마라톤 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어머니가 근데 좀 어머니가 좀 유별나신 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좀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좀 그러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어머님이 옛날에 초원이를 죽일라 했었던가 그랬어요. 좀 너무 힘드셔서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초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얘가 얼룩말이야. 얼룩말을 가장 좋아해.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일이 있었냐면 그 지하철에서 어떤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는데 초원이가 그 여자의 엉덩이를 만집니다. 근데 왜 만지냐면 그 호피무늬 보고 얼룩말인 줄 알고 만졌던 거야. 만져가지고 이제 그 만져서 이제 막 여자가 성추행이다 하는데 얘 주변 사람들이 이 새끼가 등신인 척하면서 일부러 성추행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등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해서 어머니가 이제 소리치는데 초원이가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올라. 그 트라우마가 옛날 어머니가 자기를 좀 해코지를 했던. 그래서 초원이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되게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들이 이제 좀 마라톤을 더 응원하기 위해서
그 뭐였지? 약물이었나? 하여튼 뭐 도박 때문에 잘린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그 코치를 이어줍니다. 근데 그 코치가 원래는 그냥 자원봉사,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서 봉사 시간 채우기 위해서 초원이를 해줬는데 그 초원이랑 티격태격 하다가 그 코치가 초원이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초원이가 진짜 달리는 걸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도 예전에 저렇게 달리는 걸 좋아해서 마라톤 했었는데 초원이를 보면서 자기도 감명을 받아서 초원이를 직접 이제 잘 코치를 해주고요. 초원이를 이렇게 코치를 해주다가 여기서 어떤 장면을 보이냐면 얘 마라톤은 이렇게 꾸준하게 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원이가 자기를 누가 앞서가면 그 사람을 이기려고 빨리 뛰어. 그래서 그 코치가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했었거든. 근데 이제 초원이가 그걸 또 까먹고 마라톤 대회에서 그냥 무작정 뛴 겁니다. 무작정 뛰니까 이 초원이가 완주를 못해요. 완주를 못하는데 이제 초원이가 어머니랑 집을 가면서 초원이가 계속해서 자기 메달 받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메달은 완주를 해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메달 들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그 메달 어디서 받을 수 있냐 했더니 그 어머니 그 받은 사람이 이거 그냥 참가만 하면 주는 메달이에요.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원이를 잠깐 놔두고 거기 이제 가서 메달을 받아오는데 어머니가 메달을 안 줍니다. 왜 안 줄 것 같아? 있으면 열심히 하는.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초원이는 메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마라톤을 했던 건데 메달을 주면 어떡해? 그럼 이 초원이 무슨 생각해? 완주를 안 해도 메달을 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이제 완주를 안 할 거 아니야. 노력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부러 그 메달을 숨깁니다. 왜냐면 메달을 주면 이제 초원이가 완주 안 해도 메달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쉽게 포기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일부러 메달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이 끝부분에 그거 이제 결국엔 완주를 하고 이제 초원이가 어머니 보면서 이제 씩 웃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이제 마라톤. 되게 감동적이죠. 이거 되게 쉬웠던 작품이었고요. 먼저 볼 작품이 32번부터 34번. 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썼는데 먼저 32번부터 34번 작품부터 보시면 자, 신계영의 전원사시가야. 자, 이거 너네가 해석을 해요. 전원사시가. 전원이란 게 무슨 뜻이야? 시골이야. 전원이 사시는 여기 사시가 뭐야? 이거 사시가 개개이 때 그래, 이건 사계절이야. 사계절. 그럼 전원사시가가 무슨 내용이 있어? 시골에 시골의 사계절의 모습을 다 보여준 내용인 거야. 예. 그럼 우린 뭐야? 제목을 통해서 이미 다 힌트를 얻은 거야. 이거 사계절별로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이거야. 전원사시가가. 근데 이 전원사시가 한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전원과 사시 정도는 너네가 다 아는 그거잖아. 시가 뭐예요? 시 빼시. 예. 우리 뭐야? 사계절 그 하루 꾸준하면 사시사철이라잖아. 그때 그 사시가 가사 노래예요. 그쵸? 근데 이미 이걸 아는데도 옆에 친절하게 보기를 통해 설명을 해준다. 보기 보시면 전원사시가는 작가가 귀향한 후에 창작한 연시조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크게 사계절의 흥취를 노래하는 사시가 파트와 섣달, 금운달, 감해를 노래하는 재석 부분을 나눠져 있던 건데 너네 섣달, 금운날이 언제야? 이거는 우리 그 하나의 민족의 거니까 섣달, 금운달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이 말 자체는 이 말이 언제냐면 12월 31일이야. 이 정도는 알고 봅시다. 우리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월 31일에 밤에 그 모습을 노래한 거고요. 각각 특정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얻고 있다. 사시가는 농촌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석은 탈로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시가의 마지막 수에서 겨울의 농촌 생활을 묘사한 후에 재석으로 이어지는 시상전개 방식은 겨울이라는 동일한 계절을 배경으로 전가 시조와 탈로가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에 A는 아히, B는 아이들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얘도 A가 1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구수에 있었기 때문에 각각 그 파트 나와서 확인하면 되고 34번 기억부터 미음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거 네, 이것도 그 줄 나왔을 때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겠죠. 네, 이것만 설명하고 저 역광실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연시조를 좀 대충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시조라는 거는 그 하나의 시조가 연달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각 수가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수의 내용은 서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구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수에서 나왔던 내용이 2수에서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2수에서 나왔던 내용이 10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연시조의 특징이야. 이게 너네가 1수, 2수, 3수, 4수 따로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다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똑같잖아요. 시도 1연, 2연, 3연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연시조 똑같은 거야. 연시조도 1수부터 10수가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다들 스탠드 뽀딱해서 저쪽으로 이동해.